숭례문은 우리나라 국보 제1호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얼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숭례문을 이야기할 때 보통 조선의 4대 문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에 있는 흥인지문, 그리고 서쪽에 돈의문, 그리고 남쪽에 오늘 소개할 숭례문,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숙정문, 이렇게 이게 조선의 4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흥인지문 있죠? 흥인지문은 한양의 수비를 위해서, 한양을 지키기 위해서 제작된 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흥인지문은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이제 함락이 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문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돈이문은요, 더 안타까운 우리 역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1915년으로 거슬러 이제 올라가거든요. 여기는 1915년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경매로 이 문 자체를 팔아버립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문을 일본이 이제 팔아버린 거죠. 그래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돈이문이다 라는 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숭례문은요, 이제 남쪽 정문으로 숭상한다, 예를 숭상한다. 그러니까 예절을 존중하여 높이 기린다.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을 상징하는 게 또 예죠. 숭례문은요, 조선 사신의 어떤 외교 통로, 조선 사신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었고요. 한양을 대표한 어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거를 나타내는, 예의지국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숙정문 있죠. 이 숙정문은요, 여기 보면 이 문이 산악지대, 산 안에 있어요. 산악지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통행을 제한을 했어요. 이게 이제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는데, 이 숙정문이 풍수지리에 해당하는 음의 기운이 있는 그 문이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닫고 있다가 큰 가뭄이 들면 그 문을 이제 열어가지고 음향의 조화를 어떤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숭례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숭례문은 1398년에 먼저 완성이 돼요. 이때 이제 태조 때거든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때 했다가, 그 다음에 세종인 1447년과 그 다음에 성종 때 1479년, 이때 다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과 비슷하게 이제 갖추어진 것이지요. 숭례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숭례문인데요. 숭례문은 안타까운 우리 그런 역사와 함께 또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숭례문 보면 예전에는 여기에 전철이 지나다녔대요. 1905년에 숭례문 아래로 이제 우리나라 이때 개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차, 우리의 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강력한 나라들에서 항구를 열어요. 개화를 하고 그 결과 이제 이 숭례문 밑에 전차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과 1908년
이제 여긴 일제강점기 때거든요. 원래 숭례문 옆에는 이렇게 성곽들이 아주 길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숭례문 옆 성곽을 다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950년은 우리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그 시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육축이랑 그 다음에 물루, 이것도 물루라고 하거든요. 이쪽이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됩니다. 제 한국전쟁 때. 그리고 이 결과 이제 1961년에는요, 숭례문을 해체를 해요. 1961년. 왜냐면 육축과 물루가 이제 심각한 훼손을 입었기 때문에 해체를 해가지고 완전 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1963년 약 1년 이제 10개월 정도 1년 10개월 정도의 수리 기간을 가져가지고 숭례문을 완전 공사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숭례문은 이렇게 우리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더 아픈 역사를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때였죠. 이때가 바로 2008년 2월 10일 이었거든요. 선생님 이거 뉴스에 봤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이때 화재가 일어납니다. 자연적인 화재가 아니라 방화에 의한 화재. 누군가 불을 지펴버렸죠. 그래가지고 위와 같은 숭례문이 완전 이렇게 한국전쟁 때도 그 모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고 더 올려가 일제시대 때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숭례문이 완전 이렇게 부셔지게 됩니다.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상실이 컸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보 1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이 복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복구를 할 때 6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가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화재 전에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를 한다. 두 번째, 사용 가능한 이 원재료들 있죠. 여기 보면 다 탔지만 아직 남아있는 이런 원재료들이 있어요. 이런 목재들, 이런 원재료들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 다음에 세 번째, 일제 때 그 철거되었던 성곽들 있죠. 성곽, 그리고 땅, 거기를 복원을 한다. 네 번째,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이 참여하고 전통 기법을 적용해서 복구한다. 다섯 번째, 복구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복구 자문단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원래의 그 본 모습을 갖추어서 만든다. 여섯 번째, 이 모든 관리는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수행을 한다. 이 원칙을만 들어도 우리나라의 그 상징하는 이 숭례문의 가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숭례문을 이제 복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숭례문 복구가요, 5년 3개월이 걸렸어요. 5년 3개월. 그래서 2012년 12월에 복구가 완료가 되고 다시 사람들에게 개방이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육축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육축,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문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루 안에 보면 이렇게 멋지게 색이 들어간 이런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단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문루 부분은 훼손 안 된 목재를 그대로 쓰고요. 플러스 국내산 소나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문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 기법을 활용해서 다시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일제시대 때 사라졌던 성곽 있죠? 성곽 부분은 원래 있었던 그 석축된 돌과 성분이 가장 비슷한 포천산 돌과 그리고 옛 서울의 그 도성의 성곽돌을 함께 사용해서 복원을 해요. 그리고 기와 있어요. 기와. 문로 보면 여기 우리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져 있는 그 기와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 기와들은요, 우리 전통 그 기와 가마 기법을 복원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일제시대 때 맥이 끊겨졌거든요. 그 전통 기법을 복원을 해가지고 23,000장을 생산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그 복원하는데, 숭례문 복원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제 이 단청이 있거든요. 정말 색깔이 아름답죠. 이 단청에는 전통 안료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색깔을 내는 전통 안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조선 초에 그 단청 색깔과 모양을 이제 재현을 하게 됩니다. 5년 3개월이 걸렸다고 그랬죠. 이 5년 3개월에 투입된 사람만 해서 3,500명이 복원하는데, 장인들 그리고 이걸 도와주는 사람들 3,500명이 여기에 이제 투입돼 가지고 복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리고 예절을 존중하여 높이 기리는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